안녕하세요. 정차법의 손영덕입니다. 이번 주부터 원래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해서 여러분과 진도를 나가게 돼 있는데 상황이 또 바뀌었죠.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승됨에 따라서 당분간 계속 온라인으로만 아마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우리 배우는 내용만큼은 꼼꼼하게 이제부터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법 부분이라서 그래요. 법 부분. 정치 파트보다도 법 파트가 특히 지금 들어갈 이제 민법 파트는 상당히 여러분이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또 개념도 꼼꼼하게 다 챙겨서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민법 파트 있겠고, 지금 4단원이 이제 개인생활과 법, 민법 파트죠. 그죠? 그리고 5단원 형법 파트, 또 사회법, 이렇게 또 국제법 이런 것까지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원래 뉴스 정치화법 아니죠 뉴스 속 정치화법 원래 이렇게 앞에 좀 몇 가지 뉴스를 보면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내용을 먼저 배우고 나서 지난주 관련된 뉴스들을 좀 보면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순서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이제 2학기 때 할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2학기 때 할 수행평가는 이제 제가 다시 따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올릴 건데요. 어쨌든 나와서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숙제로 해가지고 제출하고 하는 걸 갖다 이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언젠가 나올 날이 있겠죠, 그죠? 언젠가 나올 날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나와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세특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풍부한 내용 또 그리고 개별적인 내용 스님이 추구하는 바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자료조사를 하고 사회문제 탐구에서 해봤듯이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분석을 해서 직접 와서 이제 원고지에다 써서 제출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상 조금 늦출 생각이에요. 늦출 생각이고, 만일 온라인으로 계속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중간에 평가 계획을 좀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번 잡혀 있는데 2번 하는 게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진도로 한번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생활과 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첫 번째 지금 몇 페이지죠 이게? 지금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저번 시험범위 끝난 데부터 이후. 그래서 총 소단원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좀 끄고 하자. 자, 민법의 기초, 그리고 재산관계와 관련된 거, 가족관계 이렇게 있어요. 아니 왜 재산관계, 가족관계 이 두 가지가 왜 나왔을까? 요게 민법의 핵심입니다. 요 두 가지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죠. 그렇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그랬을 때 재산관계, 즉 뭐 누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어 그랬을 때 피해 보상 받고 하는 거, 이런 거, 채무 관계라고 하죠. 그렇죠? 채권 관계. 그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신분상 관계가 있습니다. 신분에 관련된 것. 그래서 가족 뭐 상속과 관련된 거, 또 뭐 유언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민법의 기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 화면 좀 켜고, 지금 뭐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따가 이제 진도 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만 좀 볼게요. 구성. 자, 민법의 개념. 그래서 민법이 다른 법과의 차이점. 다른 법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겠어요? 뭐 나머지 것들 다겠죠. 그렇죠? 같은 사법 내에서는 뭐 상법이 있겠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게 이제 사법이에요. 사법. 공법. 공법은 뭐냐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국가와 개인. 그래서 헌법이 들어가 있고 형법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밖에 이제 각 행정기관들이 갖고 있는 법들이 있어요. 지금 교육부도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법은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권력작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렇게 근데 공법 관련된 거는 이제 후에 다음 단에서 배우겠고, 여기서는 사법에서 이제 민법에 대해서만 배우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 사법 이렇게 구분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기 앞서서 한 번씩 좀 쭉 다 읽어보세요. 요 내용들 전부 다 한 번씩 교과서 읽어보시고요. 다음 장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의 기능에서는 재산법, 가족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채무 채권 관계, 계약 관계 이런 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가족, 부부와 친자, 친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부친, 모친 할 때 그 친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뭐 등등 이런 걸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상속, 특히 상속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상속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에 없으면 어떡할까요? 법에 없으면은. 자,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법이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죠. 또 새로 발생하는 사건도 있고, 특히 요즘같이 뭐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막 사회 상황이 변해가는 데서는 아직까지 법이 다 만들어지지 못한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민법의 제1조가 민법의 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원할 때 원자예요. 민법은 그러니까 민법에 있으면은 법률로 있으면 법률이 먼저고, 근데 만약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관습법이나 관습법, 불문법이죠. 그죠? 불문법. 혹은 조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상식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상식. 그래서 사람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경험, 뭐 사회 통념, 이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까지 오늘은 할 건데요. 2강에서는 민법의 기본 원리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배경 나와 있고요. 프랑스 혁명도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재산권 굉장히 중요시 했었다 얘기했었죠. 저번 정치 시간에. 프랑스 인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3가지, 민법은 3가지의 핵심적인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계약은 자유롭게 하고,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죠. 그죠? 특히 뭐 불평등 문제, 뭐 부익부 빈익빈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뭐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항상 정치에서도 얘기했듯이 근대와 현대 구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게 거의 다라고 봤습니다. 항상. 그래서 근대 세계의 내용이 어쩔 수 없고, 근대 세계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고, 전에 이제 전통 사회에서 봉건 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 혹은 뭐 근대 사회로 오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 내용이 거의 뭐 90%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근대 사회가 진행되어 가면서 나타났던 좋은 점,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 문제점, 이건 이제 다 밝혀진 거죠. 그쵸? 다 나온 거야. 우리가 그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현대에는, 오늘날이죠. 오늘날 현대에는 어떻게 뭐가 바뀌었다, 요 내용까지가 전부 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대와 현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도 역시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민법이 결국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소유는 공공복리에 맞게, 계약은 공정하게, 그리고 때로는 무과실일 때도, 과실이 없을 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생겨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의 1강, 2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은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보세요. 한 번씩 다 보셔야 되고, 다 중요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사례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에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네, 교과서는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끝나고 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생활과법 민법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네, 공법과 사법의 구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잠깐만요. 이거 좀 실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법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법. 사법. 그러니까 공법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법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 그래서 저 공법과 사법을 지금 먼저 구별을 해야겠는데요. 개념상. 자, 공적 기관이 특히 국가가 되겠죠. 그쵸? 국가기관. 국가라고 보면 돼요. 그냥.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 질서, 그리고 공공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사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 자, 그러면 공법에는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헌법, 형법, 행정법. 이렇게 있죠. 그죠? 자, 헌법 보게 되면은 국가가 해야 될 일들, 또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주고,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죠. 그렇죠?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이 구성한 만들어낸 국가가 우리에게 권력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상위에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이었습니다. 최상위에 있는 게 헌법이고요. 자, 형법은 어떻게 되는 거였죠? 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죄와 형벌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먼저 얘기하고 죄형 법정주의,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 형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라고 했었지, 그죠? 그래서 만일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원고가 누굴까요? 원고가 국가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원고. 그래서 만일 나쁜 짓을 했다, 뭐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은 국가가 소송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잘못했어, 법을 어겼어. 그래서 누가 기소를 해요? 검사가 기소를 하죠. 검사가. 이거 뭐 형법은 이제 뭐 형법 파트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 거 많아요. 자, 우리 행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법은 사실 여러분이 뭐 서점 가보면은 뭐 형법 같은 거는 뭐 형법 뭐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단권으로 이렇게 나와서 돼 있지만은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 하나의 별도의 법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국토부, 뭐 교육부, 그쵸? 뭐 등등등등등. 그 기관들마다 전부 다 국가기관이니까 국민에 대해서 어떤 행정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치? 행정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법에 근거해서 해야겠죠? 그러면은 각 기관마다 각각의 관련된 법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자,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걸 통칭해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법이 있겠고, 뭐 국토 관련된 뭐 무슨 법이 있겠고, 또 무슨 법,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행정법에 해당하는 거고, 공통점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전부 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법인데요. 사법은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요. 다음 거. 상법. 뭐 특히 오늘 이제 얘기할 민법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민법.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법에 다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관습법에 의해서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해서 한다. 조리 그냥 상식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민법 1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갈게요. 오늘 이상하게 잘 안 넘어가네요. 여기 화면이. 자, 민법의 규율 대상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민법이 전부 다 요 안에 요 내용들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 사적인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법은 재산과 관련된 관계, 권리와 의무. 그래서 계약이 있어요. 후에 배우겠지만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령 야 성보야 너 이거 요 안경 5,000원에 살래? 하고 물어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청약이라는 거예요. 청약. 그러면은 성보가 네 살게요 했으면은 승낙이 이루어지는 거죠. 승낙. 청약과 승낙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성립. 뭐 미리 잠깐 얘기하자면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계약에 해당할까요? 문서로 안 하고 네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가서 거짓말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일수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 거고요. 또 때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뭐 등등 이렇게 엄청나게 좀 큰 계약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제화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계약은 구두산 계약부터가 계약 시점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채무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지. 그럼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얘가 이제 성보가 산다고 그랬어. 5,000원에 산다고 네 했어. 그럼 그 순간 저는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은 이 안경을 고스란히 그 상태 지금 계약 시점에 그 상태대로 넘겨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어떤 권리가 발생해요?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 성보는 5,000원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다. 그게 채무관계예요. 채무관계. 근데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성보가 돈을 안 갚아. 안 줘. 안경만 가져가고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하지. 그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법과 관련된 거 대부분이 사실 되게 많은 것이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소송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밖에 이제 재산권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전반의 것들이 전부 다 재산법, 재산과 관련된 재산법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밖에 이제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이제 가족법과 관련된 가족관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친자관계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부친, 모친할 때의 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관계. 이것도 이제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도 있겠고요. 이거 법률혼 내에서 자녀겠죠. 법률혼 안에 자녀가 있겠고, 혼인 외의 자녀도 있겠죠. 그죠? 혼인 외의 자녀. 또 그 밖에 아예 그런 관계가 없었어. 그냥 동거하는 사이였어. 근데 아기만 생겼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등등등등. 이런 가족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분상법이에요. 신분에 관련된 법, 가족법은 신분에 관련된 법.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또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사실상 복잡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이제 문제풀이 좀 많이 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래 이 법 파트가 예전에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이제 10년 전쯤에는 2012년도까지였죠. 2012년도까지 정치화 법이 아니었고, 그때는 정치 따로, 그리고 법과 사회라고 해가지고 법 파트만, 법만 다루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에 2배 이상 됐었죠. 2배 이상 됐었고요. 선택 과목은 이제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였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일반 사회 과목에 사회문화, 경제, 정치, 법, 이렇게 법과 사회까지 이렇게 총 4과목이 있었는데, 정치와 법을 이제 지금 통합한 겁니다. 통합해서 반반씩 내용을 좀 추려내 가지고 이렇게 반반씩 한 거라서 조금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 책에 잡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체계 잡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번 강의 지나고 나서 다음 강의에는 조금 더 원론적인 거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초적인 상식에 관련돼서 다시 먼저 한 번 더 얘기하고 진도 나갈 것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좀 얘기할 건데요. 법의 일반적인 어떤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해석의 원칙.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직접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항상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 의무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해야 한다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인데요. 권리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권리의 본래 목적이나 공공성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공성에 반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 재판을 가게 되면은 항상 뭐 대립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으니까 이제 민사는 형사와 달리 검사와 피고인의 관계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관계죠. 그렇죠? 소송 건 사람이 원고고요. 소송 걸린 사람이 피고야.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지금 그거는 몰라. 누가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범죄 형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사는 채무 불이행 관계나 또 가족 신분상 관련된 뭐가 맞느냐 이제 이런 거 따지는 거란 말이지, 그치? 특히 이제 이 민사에서 항상 중요시되는 것이 자신의 권리 행사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의 금지의 원칙을 토대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또 법 해석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교과서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교과서에서 왜 안 나오지? 나왔네요. 네네. 자, 아까 여기 좋은 예가 있었는데요. 좋은 예가 있었는데, 자, 법률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운 나쁜 씨는 자신이 가진 건물을 전행운 씨에게, 안 보이네. 20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잔금 5억 원만 남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거 거래할 때는 한 번에 일시불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계약금 10%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도금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이제 이전할 때 잔금을 다 치러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잔금이 5억 원만 남아 있대요. 그쵸? 20억짜리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15억은 이미 넘어간 상태야. 근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대요. 뭐 한 10배 올랐나봐. 그래서 건물의 가격이 진짜 10배 올랐네. 50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20억짜리가 50억 됐으니까 2.5배 올랐네. 그치? 자, 섣불리 거래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생각한 운 나쁜 씨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나중에 문제 나올 거예요. 부동산 문제에서. 지금, 정행운 씨가 사는 사람이죠. 그쵸? 매수인이죠. 그쵸? 그리고 운 나쁜 씨가 매도인, 파는 사람이야. 그치?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계약금이란 걸 먼저 10% 정도 해서 계약금을 합니다. 보통 10%로 해가지고.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일 잔금 치르기 전에 혹은 중도금 치르기 전에 계약을 해제한다. 나 계약 안 할래? 계약 안 할래 하게 되면은 이 계약금 날리는 겁니다. 10% 계약금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파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나 이거 계약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배를 물어야 돼요. 2배를. 그러니까 만일 계약 20억짜리였으니까 계약금이 한 2억 원이었겠네. 2억 원. 그러니까 만일 잔금을 중도금이 없었던 상태라고 한다면은 계약금만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은 운납부 씨는 4억 원만 뱉어내고 취소시킬 수 있는 거죠. 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거고 전행훈 씨는 2억 원만 날리고 취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미 중도금도 다 냈어요. 근데 중도금을 낸 상황에서는 계약 취소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과연 운납분 씨의 주장은 타당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답을 읽어봅시다.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령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만일 중도금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중도금이 있었네. 그죠? 20억짜리 잔금 5억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뭐, 계약금을 15억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도금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 낸 상황에서는 해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통 법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일 지금 상황을 좀 달리 해가지고, 계약금만 치렀다,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 안경을 갖다가 나 이거 팔래? 너 살래? 성보야 살래? 성보가 네 사겠습니다. 5천원에 사겠습니다.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은 어지간한 정말 뭐 이렇게 뭔가 특별한 그렇게 뭐 선생님이 갑자기 시력이 갑자기 너무 나빠져가지고 이 안경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다든지 뭐 어쨌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은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돼.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법 해석도 역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여기 읽고 있어요 지금. 이를 요구하는 법 원칙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로마법에서 기원한 이 원칙은 근대 사법에서는 그러니까 민법, 상법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야. 프랑스 민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요. 위 사례에서 운납분 씨가 억울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혜훈 씨가 운납분 씨의 계약대로 건물을 넘겨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니까 5억밖에 안 남았어. 중도금까지 치른 거야. 계약금 2억 원일 텐데 그러면은 몇억 원입니까? 13억 원을 또 중도금을 이미 넘긴 상태고 계약 지금 마지막 잔금만 코앞에 놔둔 상태에서 그러면 상대방 지금 정혜훈 씨는 여기로 이사 오려고 이미 준비 다 하고 모든 거 다 하면서 그동안 시간 이렇게 다 조율하고 했을 텐데 너무나 손해가 크겠죠. 그죠? 손해가 크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훈 씨는 운납분 씨가 계약한 대로 건물을 넘겨줄 거로 믿고 있어요.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운납분 씨가 단지 경제적 이득을 보겠다는 이유만으로 요 이유라고 한다면은 계약 해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요거대로라면은 계약 해지는 안 돼요. 계약 해지 안 돼요. 중도금도 치렀기 때문에.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를 따라서 성실하게 서로의 계약 의무를 계약한 바를 채무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실 책임 좀 이따 봐야겠네. 있었는데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읍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출근길에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한동안 그를 괴롭히던 다툼이 해결되었다. A씨의 철물점은 큰 길에서 골목을 따라 들어와야 하는 안쪽 건물에 있는데 4년 전 길가 쪽 건물의 주인이 B씨로 바뀌면서 이 골목길도 자신의 소유이니, 그러니까 자기 땅인가 봐. 그치?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 땅이야, 이게, 여기가. 그래서, 매달 55만원의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진입로는 30년간이나 누구나, 그냥 오고 갈 수 있는, 도로였는데, B씨가,
아예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거로 이렇게 못 가게 막아놨어요. 막아놨어. 여기 보니까 막아놨어. 참다 못한 A씨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실제 사례예요. 통행방해 배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막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행사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민법 해석하는 데서 원칙에 자신의 권리를 갖다가 남용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아래에도 보게 되면 네. 법원이 토지 소유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유권만 절대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B씨의 얘 말이 맞겠죠. 그쵸? 자기 땅이니까는. 예, 하지만은 이거를 법원은 권리 남용으로 본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2번 보자. 비록 소유권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리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쵸?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권리 행사의 실질적 내용이 권리의 본래 목적이나 공공성에 반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민법 해석에 또 법 해석에 이거 국제법에서도 이제 적용돼요. 일반적인 기본 원칙이다. 꼭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것 좀 넘어갈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자, 기억 니은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교사.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사정관계. 이거 뭐가 있어요? 사법이 있지. 사법이 있고,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이들과 공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뭐가 있을까?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 자, 이 문제 한 거 요거 때문에 사실 또 한 건데, 사회법이 따로 예전에는 이제 행정법도 배웠었는데요. 행정법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 자, 두 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 사회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답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기업 A는 은행에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어때요? 은행과 개인이죠. 그렇죠? 은행과 개인. 그러니까 사법에 해당할까요? 맞지? 그렇지? 네. 자, 공무원이야. 즉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거죠. 그쵸?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거야. B는 기업으로부터 이 기업은 뭐겠어요? 어디에 들어가? 사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사인에. 개인, 기업 다 사인에 들어가는 거야. 공장 설립 허가와 관련해서 고가의 뇌물 받았네. 그쵸? 김영란법, 부패방지법에 위배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의 문제가 될까요? 뭐의 문제가 될까? 형법의 문제가 되겠지. 그치? 뇌물 받아서. 그쵸? 따라서 공법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틀린 게 되겠죠. 틀린 게 되겠지. 자, 니은 공법. 자, C는 사업 확장을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이거 개인 간에 돈 빌린 거잖아. 사법에 해당하겠지. 그치? 민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법 중에. 자, 요거 4번 잘 보세요. 경찰관인 D는 경찰관이니까 국가기관에 속한 거죠. 그쵸? 국가기관에 속해 있지. 그런데 자, 내용을 봐야 돼. 내용을. 야, 이 문제는 그냥 밥 먹듯이 맨날 나와요. 밥 먹듯이 맨날 나와. 유형도 똑같아. 그러니까 잘 구별해 놔야겠습니다. 사귀던 여성과 결혼하였는데 지금 사귀는 여성과 결혼하고 뭐 헤어지고 하는 것은 경찰관도 지금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이 여성과 결혼한 데 있어 국가지위랑 상관이 있어요? 전혀 없지. 그냥 사인 대 사인으로 결혼하는 거란 말이야. 개인 대 개인으로. 그죠? 따라서 이것은 이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법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죠? 사법이야. 내용을 봐야 돼. 내용을. 경찰관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법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2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 아까 얘기했었죠? 민법에 지위에 관련된 신분과 관련된 법이
가족법. 그래서 가족법은 사법, 민법 중에 사법에 해당하겠지, 그치?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쵸? 자, 답을 읽어야 되겠고, 자, 사회법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 더 얘기했었어요, 사실 정치에서. 중간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 중간 단계에 사회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사법의 공법화라고 합니다. 이거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공법의 사법화가 아니야. 원래 내용은 개인 대 개인의 내용이야. 그 대표적인 게 노사관계, 사업주와 노동자의 관계. 둘 간의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내용이 노예계약이야. 노예계약. 당신은 월급 인상 없이 최소 30년 이상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일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 쳐봐. 그럼 엄연히 계약이잖아. 계약은 개인 간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왜 개입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노동자는 아무리 숫자 많아도 약자라고 했었지, 그치? 누구한테? 사업자에게 약자입니다. 왜냐면은 항상 실업자 있잖아, 그치? 너 이 돈에 일하기 싫어? 그러면은 너 관둬. 놀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자리 너보다 더 싸게 일할 사람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노동 3권 배웠었죠, 그렇죠? 자, 그런 노동법, 노동 3권, 노동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회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20세기 이후에라고 했었지, 그치? 기억나지, 그치? 사회법. 자, 그러한 사회법들이 20세기 이후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좀 맞춰줘야 돼. 균형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내용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이지만은 이것은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영역의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이고, 그 내용의 원래 본래의 내용은 사법의 내용이지만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공법화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법화. 사회법 꼭 기억하세요. 사법의 공법화. 외워놓으시고 개념 이해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문제라든지 노동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2강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